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정당에서 벗어나 의회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야당의 노력을 독주로 폄하했다면서 국회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100일이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원 구성부터 탄핵과 특검, 청문회까지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 폭주로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무너졌다고 민주당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는데 탄핵을 한다면 이런 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며 방탄정당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과 관련해선 4대 중점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을 언급했고 연금과 의료, 노동, 재정 등 4대 개혁 과제 완수 의지도 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누가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 검찰을 이용해 협치를 깬 건지 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2년 4개월 가까이 정부 여당이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는데 마치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했다고 말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저주를 퍼붓고는 갑자기 민생을 위해 제안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국민과 야당, 국회에 대한 관점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입법부가 정부 법안만 통과시키는 기관으로 전락하길 바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의회 독주가 되겠습니까? 추경호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국회상은 통법부를 원하는 건지. 의료 공백 사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걸 고리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가하게 의사 탓과 언론 탓만 반복하는데 응급실에 가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며 보여주기식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기 전에 사태를 직시하라며 야당이 제안한 비상협의체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꾸린 당 의료개혁 특위를 보강해 응급실 등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의료 공백 불안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김종혁 최고위원은 의료개혁이 꼭 성공해야 한다면서도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정책을 수시로 바꿔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사실상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겨냥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서 국회 논의를 앞둔 여야 간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되 세대별로 인상폭을 달리하고 소득 대체율 목표치는 현행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개혁안을 두고 낸 돈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과업인 만큼 여야 간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적 과업으로 소관 상임위에 맡겨둘 일이 아닌 여야 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개혁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 보장은 깎아내렸다며 지난 국회 연금특위 논의 결과를 무시해놓고 또 특위를 하자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런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방안을 정부가 덜컥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무모한 실험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연금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추후 구체적인 개혁 방향과 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지시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지시에 따라 167만 명에게 매달 20일 7,600억 원이 지급되고 있는 생계급여를 이번 달에는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1,682억 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론스타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김다연입니다. 1심에서도 론스타가 이겼고 이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론스타 펀드 등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양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 등 모두 합해 1,682억 원을 론스타 측에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더해지면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2010년 다시 팔면서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와 상위 투자자들에게 8천여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 등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어 우리 대법원이 지난 2017년 론스타는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이라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1,600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7년 말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정부와 서울시 측은 과세 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 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1,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천 징수로 충당했던 법인세가 취소되면서 원천 징수 역시 없던 일이 됐고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에게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와 관련해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가운데 첫 번째로 조사받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현숙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오늘 오전에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박 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소환했습니다. 박 대표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뒤 빅5 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조사입니다. 박 대표는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그릇된 의료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개개인의 선택이었다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박 대표 소환 조사에 의사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서울대 의대 등 5개 의대 비상시국 대응위원회도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수업에 복귀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에 대한 오늘 조사는 의협의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지난달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면택 의협 회장과 전 의협 비대위의 김태구 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의협 전현직 간부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9일에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또 11일과 13일에는 삼성 서울병원과 가톨릭 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각각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현숙입니다.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날려온 쓰레기 풍선이 4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보이는데 오늘 오전부터 또다시 대남 풍선을 부양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영성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한동안 잠잠한가 했는데요.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게 25일 만이죠. 지금도 부양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인근에서 찍힌 제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보도블록 옆으로 접근이 통제돼 있고 그 안에 쓰레기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실려온 잔해물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4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20여 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용물은 종이와 플라스틱, 병 등 쓰레기이고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우리 군이 전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새벽에 멈췄던 쓰레기 풍선 부양이 오전 9시쯤부터 다시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어제부터 부양한 풍선 도발은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이고 오늘 또 날린 것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서는 13번째인데요. 지난 5월 말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민간단체가 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저지할 뜻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어떻게 하겠다, 어떤 평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이 수해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몰상식하고 저급한 행위를 반복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민간단체 전단을 쓰레기 풍선 도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민간의 정보 전달을 위한 자발적 행위는 결코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밤사이 서울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거란 기상청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올해 여름철 기후 분석에서 더위 신기록은 물론 장마철에 내린 비의 양도 전체 여름철 강수량의 80%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9월이 됐는데도 한낮에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까지 늦더위가 이어진다고요? 네, 밤사이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다시 나타난 가운데 오늘도 남부 등 내륙 곳곳에서는 33도 이상의 늦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며 오후 3시 반 기준 서울은 26.1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다 비가 그친 뒤에 다시 기온이 오를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조금 전 정례 브리핑에서 대기 상층의 티벳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데다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아 다음 주 중반까지는 30도 이상의 늦더위가 이어질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을 태풍도 비상인데요. 필리핀과 타이완 등 남쪽 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높아 태풍이 발달하기 더 좋은 조건인 가운데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대기 상층의 고기압이 한반도 일부를 덮고 있지만 수치 예측 모델의 변동성이 무척 커 추석을 전후로 태풍이 한반도 인근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유동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와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네, 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폭우 등 기록의 연속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상청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2024년 여름철 기후 분석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여름 평균 기온과 열대야 일수, 해수 온도, 장마철 강수 집중 비율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해 한반도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자주 분대다 중후반에는 대기 상층에도 따뜻한 티베트 고기압이 덮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전국 평균 강수량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이 중 78.8%가 장마철에 집중되며 관측사상 가장 높은 집중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며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9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비가 집중된 데는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한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상층의 찬 공기가 정체전선상에서 충돌해 좁은 지역에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서 여당의 생방송 공개 토론을 제안하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토론 방식과 시간, 사회자 모두 정하라면서 자신이 나서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최고위원은 자신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라면서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괴담이라면서 정치인이 이 정도 얘기도 못하겠냐라고 한 정성호 의원을 겨냥해 국정이 장난이냐면서 발끈했고, 또 한 대표는 모를 것이라고 한 김민석 최고위원에게는 그 아는 정보 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국방위 위원들은 이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 시절에 3명의 사령관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조국 대표는 계엄 예비 논의 아니냐면서 윤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계엄 준비 의혹 공방 관련 여야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엄 괴담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가 발언한 이후에 민주당이 한 얘기들을 보면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성호 의원님께서는 정치인이 이 정도 얘기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일종의 이런 얘기잖아요. 뭐 장난도 못 치냐? 이런 정도 말이죠. 국정이 장난입니까? 그런데 또 김민석 의원께서는 한동훈 당대표는 계엄 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김 의원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모르고 김민석 의원이 아는 정보를 좀 공개해 주십시오. 김용현 후보자는 실제로 군 핵심 3개 사령부 사령관들을 공관으로 불러 모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아 계엄 예비 논의를 한 것으로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경호처로부터 회동에 대한 협조가 있었는지 참석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거가 없다면 군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의혹을 정치 공세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용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그것만이 국민적 의혹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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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회담 모두 발언에서 계엄설 언급한 뒤에요. 공개 석상에서 추가 의혹 제기는 이제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여당에 이제 토론을 제안한 거예요. 어떤 근거가 좀 제보가 들어온 게 더 있습니까? 아마도 그 정도의 이제 고급 첩보 같은 경우는 지도부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마도 이제 김민석 최고께서 토론을 제안한 만큼 또 한동훈 대표께서 본인은 모르고 김민석 최고가 아는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하신 만큼 두 분이 토론하시면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제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토론을 통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급 중계를 한다면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민석 최고께서 한동훈 대표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 만큼 예. 뭐 필요하다면 또 한동훈 대표께서 수락하신다면 그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 부분 또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토대로 공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입장에서 네. 지금 야당에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거를 말씀해 주십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어떤 근거도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분은 뭐 정치적으로 이 정도 발언도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경고 차원이다. 아마 지금 국민 어느 누구도 지금 상황에서 웬 자꾸 계엄 이야기가 나오지? 지금 상황이. 그런데 경고 차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무슨 10월 달에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면 뭐라도 있을 건가? 그러니 그럴 상황이 오더라도 계엄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하는 건가? 도대체 어떤 건가 의문이 들 것 같고요. 적어도 이렇게 몇 분이 뭐 지금 뭐 장관 인사 아니면 뭐 나무위키에 뭐 장군 인사 장군들에 대한 뭐 이렇게 뭐가 내용이 삭제됐다더라. 그게 저는 계엄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토론하자 이렇게 맞받았는데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하고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하시려면 이재명 대표께서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나오시면 김재원 최고위원님 안 하실 거면 제가 나가서 토론하겠습니다. 김영원 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 시절에 이제 3명의 사령관과 모임을 가졌다라는 제보가 있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답변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이 계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국정 운영을 위해서 뭐 장군들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계엄 이야기가 나오는지조차 아무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군 3명이 만났으니까 이제 계엄 얘기가 나왔다든지 그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걸 보니까 뭐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더니 그것은 너무 좀 논리의 여러 단계를 뛰어넘은 비약이지 않습니까? 자, 논리 비약이라고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사실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지지율의 마지노선을 20%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정 운영 지지도가 붕괴되기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이제 경제적인 파탄이라든지 민생에 대한 왜곡, 또 역사에 대한 후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고요. 사실 어찌되었건 이 실제로 2015년, 16년 박근혜 정부 말기에도 실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계엄령 해제는 국회 과반의 의결로 가능한데 실제 국회의원들을 연행, 구금 등으로 이 과반 의결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계엄령 문건이 이미 공개된 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또한 이 소위 대통령의 충황보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계엄령 발동 결재 라인이라고 하는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이 많은 이 여러 계엄령 결재 라인에 있는 분들이 충황보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방금 이제 장동혁 최고께서 언급하셨던 이 나무위키에 여러 장군에 대한 이 정보들이 또 삭제되고 있는 부분도 한 14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군 장성이 한 3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장군이라고 하면 사실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련된 정보가 140여 명, 군 장군의 거의 과반에 이를 정도로 지금 이 무자비하게 이 삭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좀 누가 삭제하고 있다고 일단 신원식 보시는 국방부 거예요? 장관은 그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지시한 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과연 누가 합참에서든 육본에서든 누군가 좀 책임 있는 분이 나오셔서
어떤 삭제 지시를 하셨는지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찌됐건 군의 이 하나회가 부활하는 건 당연히 저희가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암회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이 군 장군들의 인사가 특정 학교로 편중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되고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뭐 예.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드린 거고요. 대통령께서 좀 듣기 싫으시더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개원열서도 안 오셨습니다. 예. 육공화국에서 정말 최초로 안 오셨기 때문에 좀 싫은 소리 들으러 오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오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도 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도 예. 하러 오실 텐데 또 그때도 안 오실 건지 아. 대한민국 내년 예산안 포기하실 겁니까 대통령께서?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수가 너무 빤히 보이는 이런 정말 얕은 수를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근거 없는 계엄 주장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예. 이렇게 민주당이 근거 없이 계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예. 다만 근거가 있다고 하시니 예. 김민석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제안합니다. 시간, 장소, 뭐 모든 조건은 맞춰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토론하시죠.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권의 핵심 인사들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모를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한동훈 대표가 모른다고 하는데 굳이 한동훈 대표하고 하자고 할 리는 없고 예. 저도 모르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모르니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저하고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엄설 관련해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네요. 참지 마시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였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발끈하면서 했던 말로 유명한데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이 말을 똑같이 어제 했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바로 참지 말라는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이제 어제도 얘기했는데 참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억울하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피해자다. 그러니까 나도 그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우리 아버지도 이런 등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라든가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것들을 자신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방어하는데 방패로 쓰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잖아요. 민주당 분들이 본인의 이제 돈봉투 문제가 있든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든 뭐 그러면 다들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방패막이를 만드는 거예요. 명백한 정치 보복 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명품백은 선물이고 월급은 뇌물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이 사안을 수사했던 이창수,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겼지만 그 전에 전주에 있으면서 이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창수 검사거든요. 근데 김건희 명품백도 선물이니까 이건 괜찮다라고 정리했던 사람도 바로 이분이시죠. 합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명품백도 뇌물이라고 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어야 됐죠. 근데 정당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월급을 받았는데 그게 뇌물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가족들은 숨도 쉬지 말고 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또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사안인데요. 지금 이제 검찰의 논리는 이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예, 그 전사이죠. 이제 서모 씨가 그 이사제신가요? 거기서 받은 2억여 원이 뇌물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네. 예. 근데 경제 공동체로 가려고 할 때 주로 언제 하냐면 예.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닐 예, 때 예. 직접 받은 것처럼 의제할 때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쓰는데 예. 굳이 뭐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예. 그 대가로 예를 들면 이런 자리를 보장해 준 것이라면 예. 그 대가 관계가 있다면 굳이 이것을 뭐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직접 단순 수뢰로 갈 것인지 예. 굳이 그래야 될 필요까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3자 뇌물죄로 가다 보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속 요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예.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 이것 때문에 단순 수뢰를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사건에 발단된 내용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대가와 어떤 것에 대한 보훈적 의미가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부정한 청탁이든 뭐 어떤 것도 구속 요건에 있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무리하게 뭐 경제 공동체다라고 해서 단순 수뢰로 그렇게 굳이 가려고 할 필요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검찰의 논리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이 경제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아니 민주당의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부의 판결을 봐도 예.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경제 공동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딸의 뭐 사위가 어떤 민간 기업에 취업해서 월급을 2억 원 받았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무슨 뇌물이니 청탁이니 이렇게 얘기할 거면 예. 실제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 명품백을 받은 건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예. 검찰의 논리,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검찰과 권익위는 심지어 이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뭐 친인척과 배우자는 얼마든지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억지 수사를 하기 위한 만들어낸 논리가 아닌가 싶고요. 예. 뭐 이미 여러 판결에서도 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경제 공동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요. 예. 어찌됐건 저희 야당과 뭐 여러 가지 뭐 당 대표를 포함해서 정말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고 이 탈탈 털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예. 정말 뭐 본인들은 아무런 수사조차 못하면서 야당에 대한 탄압이 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명품백은 선물이고 월급은 뇌물입니까?라고 이제 오늘 반문을 하던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수사심의위도 열릴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최재형 목사에게 예. 이것을 건넨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 이것을 주면 받는지 안 받는지 보고 받으면 그것을 촬영해서 이것을 내가 다른 예.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명품백을 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법리적으로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떠나서 예. 법리적으로는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직무 관련성 그리고 어떤 뭐 청탁이든지 이 최재형 목사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고 그걸 받으면 그걸 촬영해서 그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할지 그것은 뭐 검찰에 지켜볼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걸 받은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의 문제와 예. 법률적으로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다혜 씨 관련 의혹은 지금 그 타이 스타제 채용 서모 씨 채용 특혜 의혹 말고도 금전 거래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썼던 자서전 운명 그 출판사에서 다혜 씨에게 이제 2억 5천만 원이 송금됐다는 의혹 관련 보도가 있었고 김정숙 여사가 지인 통해서 또 다혜 씨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다는 관련 의혹. 이런 의혹은 타이스타제 채용 특혜 의혹과 좀 관련이 없는 사안인데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검찰이 결국 흘린 정보라고밖에 알 수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어찌됐건 뭐 사실관계 여부도 아직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찌됐건 검찰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 정말 저인망식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항상 기획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 보고요. 좀 부연해서 방금 장동혁 체육께서 말씀하셨던 최재형 목사에게 질문하는 과정은 명품백을 정말 받는지 한번 보려고 했다. 이거는 그 전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전에 고급 양주도 선물했고요. 여러 청탁 과정에서 양주와 또 샤넬 화장품도 선물했는데 그냥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정말 또 이렇게 받는지에 대해서 촬영했다. 이런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좀 더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께서는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요. 근데 지금 관련해서 그 타이스타제 채용 특혜 의혹 말고 금전거래 의혹
의혹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예. 이 의혹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잘 소명이 안 되는 금액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 2억 5천만 원은 표지의 그 디자인에 기여했다는 걸로 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책 표지의 디자인에 대해서 기여한 것이 2억 넘는다? 그건 좀 납득하기 여러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용 중에 이제 그 2억 원은 디자인을 포함해서 사업 관계로 네. 2억 원 나오고 있고 5천만 원은 이제 빌려줬다는 네, 게 이제 네. 그 출판사 그렇습니다.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주 여사가 지인 통해서 다혜 씨에게 5천만 원 입금한 관련해서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예. 돈을 줄 때는 예. 뭐 직접 지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그것이 뭐 증여세나 이 대상이 된다면 예.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될 것이고요. 굳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좀 상식에 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에 예. 대해서는 뭐 소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장경태 최고위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야당에서는 이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는 이것이 이제 검찰에서 나온 거라든지 예. 아니면 뭐 지금 다른 수사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예.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여과 없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지검이요, 지금 이 관련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을 앞두고 있나 봐요. 예. 관련해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사건 이제 피의자들 적시됐으니까 증인 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요? 일단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는 규탄하고 문제 있고요. 제기하고요. 예. 지금 뭐 대통령의 사위라고 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취업도 하면 안 된다는 네, 건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계좌 정보는 사실 검찰 또는 FIU 정도가 알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그 이런 금융조사 관련돼서 모든 이런 계좌 거래까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예. 문제라고 보고요. 예.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적시를 하고자 아주 전주지검이 노력해 왔기 때문에 예. 뭐 답정 기소 수사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 지금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지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민주당에서는 야당 대표 배우자까지 추석밥상 제물로 올리려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민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또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 결국 7만 8천 원 카드 쓴 것이 소명 안 됐다고 해서 지금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소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요. 어찌됐건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이 7만 8천 원 쓰는 것도 저희는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예. 도대체 이 샤넬 화장품이나 이 명품백 받은 김건희 여사는 단 한 차례 소환조차 못하고 심지어 검사들이 출입증과 신분증과 핸드폰까지 압수당하면서까지 모욕적인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경호처가 마련한 이 안방 같은 곳에서 안방 수사를 받으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검찰의 이미 공정성은 무너졌다. 그리고 검찰의 운명도 거의 다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됐건 뭐 국민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또 불공정한 부분들 분명히 국민께서 또 심판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번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는 그 소고기하고 초밥 관련해서 과일이나 이런 것들 이재명 대표 이제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지금 조사로 알고 있어요. 예.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과연 형평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런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 절차나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그리고 국민들 눈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법 사항이 있고 불법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든지 뭐 시기나 방법이나 그런 걸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검찰은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필요한 수사를
해야 되고 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 또 입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엔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서 사실이라면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오늘 관련 목소리를 냈네요.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개혁신당도 선거 때 보면은 이런저런 제보가 이 건에 관해서도 제보를 들은 바가 있긴 합니다. 완결성이 떨어집니다. 이거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엔 창원 지역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을 뽑기 위해 가지고 김영선 의원에게 타 지역으로 이동을 요청했다 이런 건데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꼽고 싶어 한다고 알려진 인사를 꼽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결성이 되려 그러면은 김영선 전 의원을 몰아내고 김건희 여사의 의중대로 공천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김영선 전 의원 이야기입니다. 창원 지역구였는데 다른 지역구로 옮겨달라는 김건희 여사의 그 메시지가 있었다. 그 메시지를 본 의원이 2명 있었다라는 관련 보도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밝혀야 되고 또 특검에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법사위에 저희가 이제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찌되었건 이 혐의를 더 추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이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혹은 이 공천 과정에서 의원들의 어떤 지역구 선정 과정에 이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거는 정말 설마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하긴 하지만 또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문자 익십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한테도 당시 비대위원장에게도 사과할까 말까요를 상의했던 남편과 상의하면 되지 왜 그걸 한동훈 대표 상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문자 익십 논란도 이미 전대 개입해서 논란이 됐던 것만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과정에서 분명히 저는 개입해서 엄청난 사건이긴 한데 안 할 사람은 또 아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이게 공천의 완결성이 있냐 없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 개입한 텔레그램의 화면 캡처가 있다면 또 김건희 여사가 보낸 텔레그램의 이 화면과 텔레그램 관련된 증거가 만약 공개가 된다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공천 담당했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사무총장으로서. 좀 아시겠네요. 저 보도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혜진 의원을 이제 김해로 옮겨서 재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때 김영선 전 의원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면담을 하고 싶다고 했고요. 아, 그래요? 면담을 잡아서 면담을 진행할 때 조혜진 의원이 이제 김해로 재배치된다고 하는데 저도 다선 의원이고 제 정치적 경험이 있으니 저도 같이 가서 같이 김해에서 출마를 하면 여러 가지 더 시너지가 날 것 같다. 그러니 저도 같이 김해로 재배치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다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께서 조혜진 의원하고 어떤 상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것은 거기까지고 그리고 저것뿐만 아니라 저는 제 통화 내역 다 보셔도 됩니다. 저는 공천 과정에서 공천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그 어떤 연락도 한 적 없고 저는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문자 한 통 받은 적도 없고 텔레그램을 그 어떤 것도 받은 적도 없고 한동훈 대표로부터도 이것은 누가 얘기한 거고 대통령실에 누가 얘기한 것이니 이분은 공천을 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슨 공천 개입이 되려면
이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 이 사람을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있는 저에게 전달이 돼서 예. 그것이 논의가 되거나 사실상 그것이 뭐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예. 저는 그 어떤 것도 직접 듣거나 아니면 당대표로부터나 그 어떤 전달을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이 있었느냐? 저는 단호하게 김건희 여사와의 그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 당시 이제 창원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컷오프가 된 거예요? 컷오프 됐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물까지 드셨는데 해주시지. 아니 경선도 참여 못하셨습니다. 예. 컷오프 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보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의혹을 더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경기 북부의 번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서 의료진을 격려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SNS에 어제 글을 올렸잖아요.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냐 이렇게 또 입장을 냈고요. 지금 의정 갈등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또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상황 인식이 조금 차이가 그렇죠. 있습니다. 의정 갈등 인식과 네. 해법에 대해서도 좀 다르고 있는 있습니다. 것 같고요. 네. 다른 것 같고요. 어떻게 지금 풀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예. 한동훈 대표가 상황 인식을 달리하면서 2026년도, 2026학년도에 대해서는 유예하자라는 예.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과연 상황 인식이 맞는지 예. 좀 엄밀한 진단과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예.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 회담에서도 우리가 이걸 의제로 논의하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말씀하셨었는데 예. 공식 의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발표문에 여야의 공통된 생각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모습 그리고 진짜 실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시러 가신 것 같고 지금 대통령도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시고 또 비공개이긴 하지만 한동훈 대표도 또 병원에 찾아가서 현장 상황을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보들이 잘 합쳐져서 지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그리고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조금 유연한 그런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당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사자협의체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지금 정부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것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어떤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제 정부로부터는 긍정적인 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우선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와 어쨌든 다시 논의의 창구를 터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에 절차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대표 최고위원 나오셨으니까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책임자 거취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어제 또 박민수 차관의 발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책임자 경질이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최고위원 오늘 발언도 좀 보여주세요. 물론 나경원 의원도 오늘 책임자 관련해서 책임자가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겠느냐 새 판을 짜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저게 필요한 시점은 언제냐면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고 대화의 테이블에 앉을 때쯤이면 의료계가 지금 장관이나 차관에 대해서는 불편하고 신뢰가 없으니 그러면 새로운 의미에서 좀 새롭게 대화의 문을 열자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차관이나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고리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 차관에 대한 교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 교착 상태가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박민수 차관은 복지부 차관인데요. 그 발언이 있었죠. 피가 많이 나고 열이 많이 나면 그건 경증이다. 아니 무슨 이제 아무리 국민이 각자 도생 사회로 가더라도 이렇게 셀프 진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은 좀 응급실 뺑뺑이 관련한 그 질문 출연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열이 많이 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죠.
배가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의사가 진료하는 피가 거니까요. 많이 나면은 예. 정말 그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경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서야 지금 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2월 6일날 발표하고 나서 예. 7개월여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갈등을 온전히 7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서야 방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겁하다라고 보고요. 너무 늦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여야 의정 협의체 가동하자 했더니 대통령실 입장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야 간에 논의하는 과정 지켜보겠다? 아니 본인들이 지금 뒤에 빠질 상황이 아니죠. 정부가 예. 해결해야죠. 예. 국정 운영을 여당과 야당이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좋은 거는 본인이 다 하시고 좀 피곤하거나 귀찮거나 이런 거 다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떠넘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지금 여야도 논의해야 되지만 예. 정부가 나서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예. 2,000명에 대해서 저는 2,000공과 관련된 그 근거 외에는 그 어떠한 그 근거도 못 찾았습니다. 예.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자료를 봐도요. 딱 한 번 2,000명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없습니다. 아. 그럼 도대체 토대가 뭔지. 저희는 예를 들면 공공의료나 감염병과 관련된 기피과나 뭐 여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400여 명에 대한 공공의료 의대 정원에 대한 안이 있었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물론 추진하다가 의사가 파업해서 안 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근거와 논의 토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2,000명이나 증원하게 됐는지 현재 의대 정원 3,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갑자기 거의 1.7배 이상 이렇게 왜 늘리게 되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귀찮거나 좀 싫은 거는 다 지금 여당에게 넘기고 있거든요. 예. 그러지 마시고 여야 의정, 여당과 야당과 의사와 또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열이 많이 나고 피가 많이 나는데 왜 국민들이 그걸 셀프 진료해야 됩니까?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보관은 뭡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세요? 이미 예. 이 여러 감염병 코로나 과정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성이 높아졌기 예. 때문에 또 기피과나 수술 등의 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피과나 수술과 관련된 이 소위 그런 그 진료 과목에 대해서도 예. 얼만큼의 이 의사 TO를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예. 해야죠. 예. 그래서 뭐 외과나 뭐 흉부외과나 뭐 심장질환 관련된 뭐 여러 그런 기피과들에 대해서 몇 명을 배정할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의대 정원 2,000명 외에는 어떤 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실 지금 의료 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솔직히 풀어야 뭐 됩니까? 말씀드리면 이거? 이번 요즘 구급대원들도 10번, 11번 응급실 찾다가 예, 지금 예. 뺑뺑이 돌다가 사망 사건이 심지어 국회의원의 아버지마저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지금 뭐 연말이면 대기업이 소유한 3차 진료기관을 제외한 많은 2, 3차 진료기관이 지금 이 쓰러질 위기에 있습니다. 예, 수십억씩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빠르게 나서야지 응급실이 지금 막히는 게 정도가 아니라 예. 모든 병원이 지금 문 닫게 생겼습니다. 의료 지금 대란이 아니라 의료 파탄하게 생겼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부는 뭐 정원 말고도 아시겠지만 예. 다른 구조개혁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립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의대 정원 때문에 대화가 풀리지 않고 있고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뭐 학생들도 돌아오지 않고 있고 예. 그리고 그러면 내년에는 새로운 의사도 배출되지 못하고 전공의도 그렇고 군의관도 그렇고 이런 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이것 때문에 풀리지 않고 있으니 그래서 응급의료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니 예. 조금 정원 문제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예를 들면 네. 2026학년들 예. 유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고요. 네. 조금 유연하게 대화를 풀어가 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알겠습니다. 대표의 입장입니다. 예, 필수 의료, 지방 의료, 응급 의료 다 개선 개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또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치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페인트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과 노조는 폭염 대책 없는 근무 환경 탓이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인트를 만드는 KCC 전주 2 공장입니다. 이 공장 안에서 지난달 20일 50대 노동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건축용 페인트 색을 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유족은 폭염에 노출된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로 일하는 공간, 공장 2층 마감 탱크 주변에 냉방 설비라곤 고작 선풍기뿐이었다는 겁니다. 죽은 장소 그쪽에 보여주고 시원한 자리만 보여주더라고요. 그 회사 관계자가. 노 회장님께서 거기는 극히 일부 일을 하는 시간이 이것밖에 안 된다. 이쪽이다 하면서 문을 딱 열어주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열기 때문에 정말 후끈후끈했었어요. 주변 동료들도 여름엔 실내 온도가 30도 중반까지 치솟는 환경에서 20kg 무게 물건을 나르는 게 예사라고 입을 모읍니다. 노조는 지난 4년간 7번이나 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내 온도가 34도를 넘긴 자체 측정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노동조합의 시설 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거부하여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반면 회사는 숨진 노동자의 주된 작업 공간이 공장 2층 마감 탱크 주변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공조기와 에어컨, 항온 항습기가 가동 중인 다른 공간에서 작업하는 비중이 약 70%라는 겁니다. 다만 선풍기가 있었다는 공장 2층 마감 탱크 주변 온도는 최고 30도에서 33도라고 인정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노동환경 실태를 비롯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CC 전주공장은 일단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2년 전에 경기 남양주 아파트에 침입해서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7인조 가운데 해외로 도피했던 3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공범들이 국내에서 잡히자 도망친 이들은 필리핀 세부에 숨었는데 현지 당국과 공동작전을 펼친 경찰이 일망타진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비행기에서 내린 남성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에 이끌려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2년 전 특수 강도 행각을 벌이고 필리핀으로 도망쳤던 주범 3명이 현지에서 붙잡힌 지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세부 남쪽의 고급 리조트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현지 당국과 함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차를 버리며 경찰의 미행을 따돌렸지만 결국 은신처가 적발됐습니다. 맛있게 온 거는? 네? 민준아 맛있어?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 6명을 폭행하고 협박해 1억 3천만 원어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7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데 공범 4명이 국내에서 잡히자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해 핵심 도피 사범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도주 피의자에 대한 검거 송환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백날 땅 파봐라,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땅을 파며 돈을 캐려고 했던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송유관에서 수천억 원어치 기름을 빼돌리는 영화 파이프라인의 이야기가 현실에도 있었던 거죠. 도심 한복판에 있는 창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모래주머니가 쌓여 있고요. 바닥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4m를 내려가자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비밀 땅굴이 나옵니다. 폭 75cm에 높이 90cm, 성인 2명이 기어서 오갈 수 있는 크기인데요. 길이는 17m에 달합니다. 9명의 절도단이 송유관의 기름을 훔치기 위해 실제로 땅굴을 판 겁니다. 전직 석유공사 직원 2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당은 삽과 곡괭이로 넉 달 동안 열심히 땅굴을 팠지만 목표였던 송유관을 9m 앞두고 경찰에 딱 걸렸습니다. 결국 삽질만 하다 끝난 건데요. 송유관 절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는 범행 도중 송유관이 폭발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비슷한 범죄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뭘까요? 들어보시죠.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아주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이죠. 설령 처벌을 받는다라고 해도 지금까지 결과에 의하면
뭐 한 1년, 2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그 두 번째는 아무래도 송유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에 매설돼 있거나 네. 조금 잘 안 보이는 곳에 뭐 도심이라고 하도 결국은 이제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접근하기에 상당히 그 용이하고 무엇인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어제 오전 수원 주상복합 건물 3층에서 난 화재, 희생자의 가슴 찡한 사연이 알려져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이 집안에 살고 있던 37살 손자, 불이 나자 함께 있던 95살 할머니를 안고 건물 옆에 있는 2층 높이의 패널 구조물로 뛰어내렸습니다. 구조물 지붕 위로 떨어진 할머니와 손자,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치료 도중에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손자는 고령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거동이 힘든 할머니를 극진하게 보살피기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다고 합니다. 끝까지 할머니를 지키려 했던 효손의 마음, 안타까움과 감동이 동시에 전해집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의를 벗고 얼음물에 몸을 담그는 이 장면. 러시아 정교회에서 매년 1월 19일 아기 예수의 세례를 기념하는 주현절 전통인데요. 크렘린궁은 지난 2018년 이 영상을 공개했고 푸틴이 그 이후에도 매년 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승마와 낚시, 수영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른바 이렇게 상의 탈의를 즐겨왔습니다. 근육을 드러내며 남성성을 한껏 과시한 건데요. 올해 71살, 나이가 고령인데다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 안팎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파킨슨병이나 암에 걸렸다는 등의 소문이 많았습니다. 푸틴의 건강 이상설을 일축해왔던 크렘린궁이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이유죠. 푸틴은 시베리아 사슴 녹용에서 추출한 피로 목욕하기 위해 알타이 지방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러시아 과학자들이 세포 노화와 골다공증, 면역 저하 등 인간의 노화와 관련된 각종 증상을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푸틴의 측근인 물리학자가 영생의 비법을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푸틴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개헌으로 사실상의 종신 집권의 길을 연 푸틴. 진시황도 못 잃은 불로장생의 꿈까지 꾸고 있는 걸까요? 영생의 비법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판다 푸바오. 얼마 전 영화 속 주인공까지 됐죠. 푸바오의 엄마 아빠인 아이바오와 러바오의 입국부터 푸바오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사육사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 안녕 할부지. 특히 올해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3개월간의 여정을 조명하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모습들과 강철원, 송영관 사육사 등 판다 할부지들의 못다한 이야기도 처음 공개됐는데요. 개봉과 동시에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개봉 첫날인 어제 39,560명을 불러 모았는데 역대 다큐멘터리 최고 흥행작 니마 이 강을 건너지 마오 등의 개봉일 관객 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푸바오가 받는 사랑은 여느 여우주연상 수상자 못지않습니다.我打开窗户一看，树枝和树叶都被卷飞起来了。雨大概下了10分钟左右吧，当时雨下得特别的大，很多人都在尖叫。近期高温持续，人工降雨的效果显得有。네,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중국에서는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를 마음대로 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술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현재 얼마나 기술이 개발돼 있는 건지, 우리나라도 가능한 건지 궁금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진두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가뭄도 심하고요. 그래서 인공 강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폭염을 시키기 위해서 인공 강우 실험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데프리카라고 하죠. 대거 너무 뜨거워서 데프리카라고 하는데 중국에는 3대 화로라고 불리는 정말 뜨거운 지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우한 지역, 충칭 지역, 그리고 난징입니다. 그중에 한 군데인 충칭에서 너무 더웠습니다. 낮 기온이 42도까지 오르니까 그랬군요. 비를 좀 세게 뿌리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 실험을 한 겁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게 중국 충칭인 것 같고요. 네. 한눈에 봐도 이제 좁은 지역에 지금 이제 폭풍우가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모습입니다. 네, 맞죠. 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름을 보시면 실제로 이 충칭 지역에 떠 있는 구름이 약간 그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기온이 높았을 때 굉장히 구름들이 발달하면서 올라가는 구름, 저군이라고 부르는 구름인데 원래 인공 강우 실험할 때 저군에는 되도록이면 뿌리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비를 충분히 뿌릴 만한 정도로 발달한 구름에 구름 씨를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더 발달한 거죠.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면 굉장히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게 되고 이렇게 국지적으로 강한 비는 두 개를 동반합니다. 천둥, 번개와 돌풍입니다. 이 때문에 소형 태풍급의 돌풍이 불면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리면서 저 지역에서는 기온이 10도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10도 정도 떨어졌으니까 일단 원하는 결과 자체는 얻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동반되는 부작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더위는 식혔는데 피해가 났다라는 이야기죠. 너무 이미 비를 충분히 뿌릴 수 있는 구름에 구름 씨를 뿌리니까 너무 발달해서 원하는 목적 이상, 그러니까 부작용이 저렇게 강한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졌고 두 번째는 돌풍을 동반하면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다는 그런 부작용을 인지를 못하고 실험을 한 거죠. 네, 일반적인 돌풍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지금 초속 창문이 날아가고 30m 정도가 있고요. 넘어갔다면 소형 태풍의 기준이 중심 부근의 최대 태풍석이 초속 17m입니다. 네. 그 한 2배 정도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볼 수 있는 다시는 거죠. 저 인공 강우 실험을 저렇게 하진 않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아마 좋은 경험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한 구름 안에는 씨를 뿌리지 않을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씨를 뿌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구름에다가 무엇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인공 강우 실험이 1946년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46년도부터 오래전부터 시작됐네요. 그렇죠. 이때 처음에 GE의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연구원이 뭘 했냐면 구름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드라이 아이스를 잘게 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얼음 월갱이들이 달라붙는 걸 응결이라고 그렇죠. 응결하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뭔가를 뿌려주면 이런 드라이 아이스를 뿌려주면 비가 더 많이 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실험이 진행이 된 거고요. 그렇군요. 중국도 1958년에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6년부터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뿌리는 것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드라이 아이스 뿌리다가 얼음 알갱이와 구조가 비슷한 요도와 은이라는 알갱이를 또 뿌려주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는 염분,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을 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효과도 분석하고 어떤 상황에서 뿌려줘야만 어느 정도의 강수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까지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내릴 비를 더 미리 더 많이 뿌린다 이렇게 그게 보면 가장 될까요? 중요합니다. 어디에 뿌려야지만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는가. 구름이 하나도 생기지 않은 맑은 날씨에서는 인공강우가 일어날 수가 없고요. 뭔가 구름이 있는 지역에서만 인공적으로 구름씨를 뿌려서 강수량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네. 인공 강우의 원리. 자, 일단 구름이 반드시 있어야겠네요. 있어야 됩니다. 있는 상태에서 비행기로 지금은 구름씨를 뿌리는 거가 나와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충칭에서는 아까 마지막 화면에 보시면 뭔가 로켓 같은 걸 쏩니다. 그래서 쏴서 거기서 터지면서 그게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밑에서부터 뭔가를 태웁니다. 태워서 그게 구름 안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구름에서 포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세 가지 방법 정도를 쓰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장 비싸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방법이 방금 전에 나왔죠. 방금 전에 뭘 쏘았네요. 쏘는 거죠. 쏘는 것이 두 번째로 비싼 방법인데 가장 비싼 방법은 비행기를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저렇게 포를 쏴서 그 안에서 터뜨리는 방법.
마지막은 태우는 방법인데 태우는 방법이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방법을 쓰면 부작용도 적어지나요? 아니죠. 뭘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드라이 아이스는 넣어봤자 큰 상관 없고요. 그다음에 염화나트륨도 소금 성분이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요오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공강우 실험을 하면 인공강우로 인해서 내리는 비를 포집을 해서 성분 분석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립기상과학원에서 현재 그걸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불순물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관찰되지 않았고요. 뭐 기존에 있었던 내리는 비보다는 불순물의 양이 오히려 좀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계속 포탄을 쏘고 있네요. 저런 모습이고요. 네. 그럼 인공강우는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의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나요?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요?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조절이라고 부르는 기술이 되거든요. 기후 조절, 기상 조절이라는 기술인데 그게 목적이 그겁니다.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만큼의 강우를 내리는 기술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현재 성공률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2006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5번 하면 한 2번 정도 강수량이 조금 늘어나는 효과 정도를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확률이 좀 높아져서 미국이나 중국이 제일 이 인공강우 기술 쪽에서 앞서 있는데 약 90에서 95%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23년 기준으로 약 86% 정도. 10번 실험하면 한 8번에서 9번 사이 그 정도쯤은 그러니까 강우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 인공강우를 활용하는 나라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가뭄이 많은 나라들. 그 대표적인 거 어딜까요?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인공강우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해서 어느 정도 이 사막화를 막거나 아니면 필요한 강수량 확보하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저렇게 더위를 식히는 실험을 하다가 저렇게 부작용을 만났습니다만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해서 효과를 본 게 뭐냐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기억하시죠? 베이징 올림픽이 있을 때 개막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막식 때 맑은 날씨, 파란 하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맑은 날씨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베이징으로 접근하는 구름 쪽에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서 비를 내려버립니다. 미리 내리게. 미리 내리게 하는 거죠. 미리 내려버리면 뒤에 이미 비를 내려버린 구름이기 때문에 베이징을 지나가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고요. 또 그 전에 구름들이 없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거기에 파란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 베이징 주변의 모든 공장 시설들을 중단해서 아주 파란 하늘, 맑은 날 속에 베이징 올림픽이 이어졌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노동절을 앞두고 실제로 그 전에 비를 내림으로써 맑은 날씨를 유도하는 그런 실험들을 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인공적으로 약품을 뿌려서 만든 비잖아요. 이거 맞으면 화학용품을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인공강우 실험을 한 뒤에는 꼭 성분을 분석을 합니다. 내린 비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유해 물질은 없는지 분석을 했는데 현재까지 드라이 아이스는 일반 얼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요오도와 은, 그다음에 염분도 괜찮은 상태인데 현재까지 분석된 결과로는 불순물이 일반적인 비보다 좀 적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성분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게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뭔가 점토 성분이나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맞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응결핵을 또 새로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우리나라 기술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시작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엔 가뭄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강우를 좀 많이 내리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2006년에 시작했을 때는 초반에는 5번 하면 2번 정도 성공. 성공의 개념은 그겁니다. 비가 예상했던 비보다 얼마나 늘었느냐.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인공강우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40% 정도에 머물고 있다가 2019년 이후에 예산이 집중되고 또 어느 정도 그 실험 횟수도 늘어나면서 2020년대에는 약 68% 정도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23년에 85%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번에서 한 8번, 9번 정도는 약간 강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강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5에서 최대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0mm 정도의 비가 내릴 상황이었다면 12mm 정도 내리는 수준으로 바꿀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뭔가 가뭄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인공강우를 쓰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고요. 그 전에 2019년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가 극심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인공 강우 기술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좀 씻어내려 보자 이런 실험을 서해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강수량이 0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없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려면 적어도 1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내려야지 워시아웃 그러니까 씻겨 내려갈 수 있는데 그건 어렵다고 보고요. 기상청이 약간 방향을 바꿨습니다. 가뭄 해갈보다는 본격적으로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험을 하자. 이게 뭐냐면 2023년에 강릉 난곡에서 봄철 산불이 났습니다. 그때 양간 지풍으로 해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면서 강릉 시내까지 굉장히 불길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1시에 굉장히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재난특보를 했었는데 3시간 만에 불이 잡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비가 약하게 내렸습니다. 그게 산불을 죽이는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그 상황을 보고 이제는 인공강우를 통해서 습도를 높이거나 약간의 비라도 내리면 산불을 줄이는데 산불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지금 연구 방향은 인공강우로 인해서 산불을 끄는데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바로 확립하겠다. 이게 현재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비 내리는 기술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그럼 폭우 피해도 우리나라 많은데 폭우 피해가 예상될 때 그 전에 비를 안 내리게 하는 기술도 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다. 뭐냐면 굉장히 강한 태풍으로도 연구가 된 적도 있고요. 또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는 연구도 된 적이 있었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충청시에 저렇게 비가 많이 올 건데 더 많이 내려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구름이 굉장히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서 들어온다면 서해에 그 구름에 응결핵을 뿌린다면 그 구름의 세력이 약화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비를 뿌리게 되니까. 훨씬 강한 비를 뿌리게 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내륙으로 들어와서는 세력이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런 연구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저 충칭의 인공강우 내리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 얼마 전에 서울 일대에서 나타난 그 강한 비 맞습니다. 그 현상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 형태와 비슷한데 원래 저기 우리나라군요. 저기 우리나라는 아닐 걸 충칭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잠깐 보여주실래요? 좀 더 자세히. 저건 우리나라군요. 한강변의 모습인 거고요. 상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 형태는 인공강우로 저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여름철에 강한 소나기의 발달한 특징이 굉장히 좁은 지역에 굉장히 강한 비구름이 발달합니다. 보면 이전 충칭시에서 보는 모습은 지역 그 화면도 보여주실래요? 약간 비슷한데 양상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는 맞습니다. 형태가 비슷하죠.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름철 전형적인 극한 호우, 지역적으로 강한 국지성 호우의 형태였던 거고 이거는 원래도 비가 내릴 건데 구름씨를 뿌려서 더 강하게 내리면서 형태가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습 소나기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비를 안 내리게 하는 기술까지 들어봤고요. 우리나라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가뭄 해갈에도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이 산불 끄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기술 더 발전하고 우리도 예산도 많이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진두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남산 곤돌라가 2026년 봄 운행을 목표로 본격 착공했습니다. 자연을 지키면서도 더 많은 사람이 이동의 제약 없이 남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도시 서울 한복판에서도 무려 1000종 가까운 동식물을 품고 있는 남산. 2009년 당시 오세훈 시장의 남산 르네상스로 생태계가 복원된 지 15년 만에 또 한 번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친환경 곤돌라 착공으로 명동역에서 정상까지 5분 만에 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곤돌라는 케이블카와 달리 역과 바로 이어지고 유모차나 휠체어도 충분히 들어가서 이동약자들도 쉽게 남산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문화 항류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장애인들도 남산에 올라가서 정말 편안하게 남산을 바라보면서 비자인과 같이 정말 행복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남산 곤돌라 공사는 생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곤돌라 지주 5개 중 2개만 남산공원에 설치하고 높이는 초기안보다 15m 낮춰 경관을 최대한 가리지 않게 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나무가 훼손되지 않게 가설도로나 공중밧줄을 이용해 자재를 나르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기존 식생을 심어 최종 훼손 면적이 20제곱미터, 6평을 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남산 케이블카는 운영사가 모든 수익을 챙겼던 것과 달리 곤돌라 수익은 전부 지속 가능한 남산 보전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수익은 모두 다 남산의 생태계를 살리고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곤돌라를 유지 관리하는 데 아마 오롯이 쓰이게 될 겁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남산의 새 운영 모델을 보여줄 남산 곤돌라는 2026년 봄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픽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기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경제픽 소식, 첫 소식은 뭔가요? 자, 그래픽 보여주세요. 정상적인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어제도 등장했거든요. 오늘 또 등장했네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요즘 이제 대출 관련이 다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복현 원장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장이. 그래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영상으로 나왔듯이 이제 어제도 이 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출 정책을 점검하겠다. 정상적인 주택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나온 은행의 대출 상품들의 내용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고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까지 실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은행들은 대체 어쩌란 말이냐는 혼란에 빠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말라는 말은 뭐 당연한 건데 은행들은 왜 혼란에 빠진 건가요? 예, 말씀드린 이 부분만 떼어서 보면 뭐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의 기조가 불과 며칠 사이에 거의 반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주죠. 8월 25일에 이복현 원장은 대출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개입을 더 세게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라니까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서 배만 불리고 있는데 이런 은행들을 손을 좀 봐야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은행들은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출 한도 축소와 유주택자 대출 제한과 함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는 등의 대출 규제를 경쟁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일 만에 이 원장의 메시지가 대출 규제 완화 쪽으로 바뀐 겁니다. 물론 실수요자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결국 대출 규제를 세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은행권에 줬다. 이렇게 어제 보니까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발하니까 실수요자 이야기 들으면서 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이 얘기할 때 전혀 근거 없이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실수요자들이 실수요자라는 말을 했지만 결국 실수요자인지 아닌지를 기계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거든요. 은행이 받아들일 때는
결국 대출을 좀 규제를 너무 세게 하지 말라는 경고성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출 총량을 원래 좀 규제 좀 해야 된다. 좀 가계 대출이 지나치게 지금 늘고 있다라고 해서 원래는 관리하라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복현 원장의 이런 발언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게 기조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금리 지속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을 해서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금리를 낮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는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 가격 반등에 편성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주요 은행들이 한 달 사이에 무려 20번 이상의 금리 인상을 벌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25일에는 금리 인상만 하지 말라며 다른 방안을 강하게 주문했고 어제 다시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듯한 말을 해서 불과 2달 사이에 3번 왔다 갔다 한 셈입니다. 관치금융이란 말을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금융원장이 대출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고성 또는 권고성 발언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너무 빨리 기조가 바뀌는 그런 어떤 발언이 있을 때 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금융원장이 과하면 줄이고 또 약하면 좀 더 강하게 푸시할 수 있는데 다만 그 기조의 변화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직접적으로 또 너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작용을 낳는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원래 발언의 취지와 정반대의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은행들이 참 혼란스럽긴 하겠어요. 자꾸 말이 바뀌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 경제픽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2위 보여주세요. 88 시들 아파트값 상승세 꺾이나? 아무래도 방금 전해주신 대출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 꺾이는 모양인가요? 일단 전체 구도를 보면 여전히 오름세입니다. 여전히 오름세인데요. 오늘 9월 첫 주 아파트값 동향이 나왔는데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가파른 오름세입니다. 다만 상승의 기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요. 상승폭이 줄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주 전인 8월 둘째 주에 전주 대비 0.32%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0.28, 0.26으로 떨어지더니 이번에 더 큰 차이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도 전주 0.17%에서 이번 주에는 0.14로 줄었고 지방은 하락률이 0.01에서 0.02로 커졌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줄었는데 직전 3주 동안 0.08이었는데 이번에 0.06%로 폭이 감소했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전세값은 전주와 같은 0.07%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거래량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거래량은 그렇습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매매가를 예측하는 3대 선행 지표로 전세가, 거래량, 그리고 분양가 이런 걸 말하는데요. 거래량도 좀 기세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 초까지 2,000건대에 머물다 3월에 처음 4,000건을 넘어선 뒤에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7월에는 9,000건에 근접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8월 거래량이 지금까지 집계된 게 4,000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건 계약 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 뒤에 한 달 동안 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쯤에 예측되는 추이가 있는데 그걸 고려해 볼 때 7월 거래량보다 적게는 1, 2천 건, 많게는 2, 3천 건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대 선행 지표 가운데 하나인 분양가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그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불어난 공사비 때문에 분양가가 쉽게 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가격이 오르긴 오르는데 상승폭은 줄어들었고 거래량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크게 본다면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잠깐 숨을 고르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지금 아파트값 상승률이 주춤하는 이유는 7월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사람들이 호가를 높이거나 아니면 매물을 아예 걷어들여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해오던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일단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출 억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일단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좀 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달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게 유력해 보이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택 구매 여건이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동향까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경제픽 이슈 영상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보통 되잖아요. 싸잖아요. 이게 5% 되고 그렇잖아요. 네, 온누리로 퍼지는 온누리 상품권 디지털화가 숙제다. 네. 온누리 상품권 사용 안 해보셨죠? 저 사용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제대로 쓰면 재미가 쏠쏠하다 그러는데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 추석을 맞아서 사용처를 늘리고 그리고 특별 할인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5% 할인인데 이번 추석을 맞아서 최대 15%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4천억 원어치를 공급했습니다. 제가 최대 15%라고 한 이유는 종류별로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종이로 된 상품권은 10%, 모바일 앱과 카드로 하는 상품권은 15%를 적용했습니다.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한 조건으로 9월 한 달 동안 구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 사흘 만에 동이 났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10%할 때는 못 샀어요. 다 소진되어 갖고 금방 소진됐더라고요. 가니까 벌써 소진이라고 붙었더라고. 항상 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1일이라 이번 저거고 월요일 날 가니까 소진됐으니까 그냥 왔지요. 네. 한 달 예상했던 물량이 사흘 만에 다 나갔다니까 이렇게 인기 많은 게 뭐 할인율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15% 할인이면 할인율이 굉장히 큰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종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재래시장 위주로 그것도 단순히 물품을 유통만 하는 곳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같은 재래시장 안에서도 뭔가 물품을 현장에서 만들다거나 또는 어떤 그 용역을 공급하는 한의원 같은 데는 적용이 안 됐는데 이번에 그 제한을 상당 부분 풀었습니다. 치과에도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한 업종 40종 가운데 12종을 풀었는데요. 분류 기준상 12개지만 세부 종목으로 보면 훨씬 많습니다. 그래픽에 잠깐 정리를 해놨는데 방앗간, 한복 제도상, 인쇄소 같은 데도 되고요. 그리고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학원, 피아노 미술, 무용, 연기학원, 그리고 한의원, 치과의원, 그리고 노래 연습장, 세무사무소 등도 가맹주물이 편입이 됐습니다. 여기다 전통 재래시장 안에 있지 않아도 100년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가게는 포함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사려 해도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살 수 없는 거죠, 다 소진돼서. 추석 특별 공급 물량은 소진됐고 평소에도 5%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상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혜택 주는 행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농림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데 다만 캐시, 현금이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30%라고 해서 무한정은 아니고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해서 액수로는 최대 4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시장 안에 있는 환급부서로 가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는 행사인데요. 가뜩이나 차례상 비용이 부담이 될 텐데 이 혜택을 놓치지 말고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다음 기회에 특별 할인 때 꼭 구입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기봉 기자와 경제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기업 소식 전해드립니다.
LS전선이 글로벌 해저 케이블 사업 확대와 데이터 센터 사업 진출 등을 통해서 오늘 2030년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LS 에코 에너지를 통해서 유럽, 아시아, 미국의 공장을 구축해 지역적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LS 마린 솔루션과 함께 해저 케이블 공급과 시공, 유지 보수까지 아우르는 턴키 솔루션으로 사업적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현대차가 이달 안에 누적 판매량이 1억 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1968년부터 올해 8월 잠정 판매량까지 포함해서 국내외 자동차 시장에서 9,999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중서부에 오후 내내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리는 양은 많지 않은데요. 서울에선 점차 그쳐가고 있지만 그 밖에 중서부와 호남 지역에서는 밤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는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소나기만 지나면서 오늘보다 날씨가 더워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30도, 체감 온도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비 예보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에는 새벽부터 최고 40mm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는 기습적인 소나기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구름 탓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밤사이 일부 내륙 지역에서도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과 광주 아침 기온 24도, 창원은 25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다만 강릉 26도 등 동해안 지역은 선선하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모레까지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늦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